이번 차시는 건축 구조의 분류 2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 구조의 분류 파트에는 크게 건축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사용 재료에 의한 분류가 있고, 그리고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파트가 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서 이 특징을 자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 구조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성 양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구성 양식은 건축물의 뼈대입니다. 골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골조. 그래서 이 골조 뼈대적인 측면이 어떻게 구성되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뼈대 골조가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냐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 그 뼈대가 어떻게 구성되냐, 여기에 의한 분류가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적식 구조라고 언급되어 있는 첫 번째 조적식 구조. 그리고 이 조적식은 짤조자 쌓을적이죠. 뼈대를 쌓아서 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적식 구조 또는 식은 조적 구조라고도 하고요. 조적 구조, 더 줄여서 조적조라고도 하는 겁니다. 조적조. 그럼 이 조적식 구조는 뼈대를 단일겠죠. 이런 벽돌이라든지 돌은 석재죠. 석재나 이런 시멘트 블록 등을 우리가 접착 재료로 갖다가 이 접착재료 시멘트, 모르타르, 교착재라고 하는 접착재료로 쌓아서 구성한 구조가 바로 뼈대를 쌓아서 구성한 거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 접착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르타르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재료를 결합시킨다 해서 결합재라고도 합니다. 결합재. 그래서 이제 결합시키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올린 구조가 조적식 구조, 조적 구조, 조적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조적 구조는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벽돌이나 블록으로 담장을 쌓았다, 이것이 조적조입니다. 자, 그리고 옛날 우리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죠. 그것도 조적조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적조의 단점이 뭔가 하면 지진과 같은 행력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지진 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본보다 강하지 않기, 약하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벽돌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은 지진이 너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단순 벽돌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조적조는 강도는 단일 개체 강도, 벽돌이나 이런 돌이나 이런 개체 강도하고, 그리고 교착재, 바로 접착재죠. 결합재 강도, 쌓기법에서 이제 좌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적조는 바로 횡력, 수평하중에 취약한 구조가 조적식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 구조나 이런 돌 구조, 석재 구조가 이 조적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적식 구조는 뭡니까? 모르타르라는 결합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르타르는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것이 시멘트, 모르타르죠. 그 물을 사용했으면,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이다?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습식 구조. 그러면 이제 벽돌 구조나 이런 구조는 바로 물을 사용하는 구조죠. 물을 사용하니까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조적조에 해당이 되죠. 조적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성 양식에서.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조적조는 고층화 우리가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가구식 구조,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가구처럼 짜 맞췄다는 겁니다. 가구식 구조. 그럼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것은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목재나 철재 같은 것을
우리가 조립해서 구성하는 구조가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구식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 철골 구조나 나무 구조죠. 목 구조가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니까 알아두실 것은, 자, 그러면 이 구조들은 접합방부가 짜임새에서 구조체 강도가 좌우가 되면, 그래서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이 가구식 구조에는 수평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가세가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안정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구식 구조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되는 이 수평력 보강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세란 재료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철이나 열에, 목재나 철은 열에 약하죠. 그래서 내하,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그래서 비내하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하라는 것은 하재 견딜 수 있는 것이 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내하죠. 못 견딘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하재는 취약하게 되겠죠. 그 점을 우리가 구분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그래서 이제 종류의 나무 구조, 목 구조죠. 그래서 이 나무 구조하고 바로 철골 구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나무 구조, 철골 구조 해당이 되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면 안 되죠. 건식 구조는. 그러면 사용 공정에 물을 사용하지 우리가 않는 공정을 가진 것은 건식 구조고, 그럼 물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면 무엇이냐? 습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골 구조는 건식 구조죠. 그래서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런 트러스 형태, 이렇게 지붕을 틀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붕 틀이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일체식 구조. 자, 일체식 구조라는 것은 쉽게 일체화가 됐다는 거죠. 이 절점이 일체화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둘이 잘 붙으더니 쟤들 완전 한 몸이 되죠. 둘이 안 떨어지는 사람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철근이나 철골, 배근 또는 조립을 하고 나서, 그러면 보통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죠. 그래서 배근이란 표현을 하고, 철골은 철제가 뼈골이죠. 뼈대가 되는 구조를 철골이죠. 그래서 커지니까. 그래서 조립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푸집을 이용해서, 거푸집이라는 것은 이 콘크리트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 자갈을 일정 배합비로 배합을 해서, 이걸 배합을 해가지고 물로 반죽한 거죠. 예. 예. 물로 반죽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 그러면 그 자갈이 빠지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배합해서 물로 반죽하면 그것은 모르타르입니다. 모르타르. 그러면 콘크리트는 무엇이 들어가면 된다? 자갈이 들어가면 콘크리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타설은 부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거푸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이제 유동성이 있잖아. 그러면 이걸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하죠. 그 형틀이 바로 거푸집 개념이지. 거푸집 영어로 폼이고, 그래서 거푸집을 이용해서 굳어서 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절점이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 구조가 일체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일단 종류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예요. 그래서 1회 시험에 1회 때 우리 주택가에서 보시면 1회 때 얘가 나왔잖아요. 초반 끝발, 개 끝발 해서 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이제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굳으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접합부가 일체화가 된다.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습식 구조 해놨죠? 습식 구조. 그러면 물을 사용하는 공전을 가진 것이 무엇이다? 습식 구조가 되겠죠? 습식 구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철근 콘크리트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밑에 용어 정리하면서 이제 세분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것이, 자, 라멘 구조가 있으면 라멘 구조. 뭐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이제 라멘 구조. 라멘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하고 보시템, 뭐 아니면 골조 구조라고 돼요. 라멘 구조 또는 기둥보 구조, 또는 기둥보 시스템 또는 골조 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골조 구조 이렇게도 칭해요. 자, 그러면 얘는 자, 기둥하고 뭐다? 바닥인데 여기서 보가 꼭 있어야 돼요. 보가 있는 게 라멘 구조의 개념이 있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철근 콘크리트 무엇이다? 이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이 있어야 돼. 수직 부재인 이런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부재인 뭐가 있다? 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보가. 자, 이렇게 보가 있고, 보이죠? 거기 이제 슬래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슬래버. 여기 이제 슬래버 바닥판이 있는 거예요. 바닥판. 이렇게 구성된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라멘 구조는 꼭 뭐가 필요하다? 보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보가. 그래서 이 라멘 구조의 힘은 기본적으로 주로 모멘트하고 전단력으로 우리가 전단력 외력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중이 작용하면 이 부재가 힘이겠죠. 힘 모멘트하고 그 위에서는 하중이 작용, 밑에는 저항할 기둥에 받쳐야죠. 이 전단력. 그래서 그 내부에는 응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단 응력과 이 모멘트에 대한 응력으로 저항하는 구조가 라멘 구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인 주거는 힘 모멘트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제 전단 보강건들이 이 전단 응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라멘 구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가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학습에 대해서 합니다. 라멘 구조. 그래서 이 라멘 구조는 꼭 기억하실 것이 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하고 보가 있어야 돼. 보가 있는 건물이 라멘 구조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그러면 보통 슬래브의 하중이 떨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라멘 구조의 건물이 있으면 하중이 바닥에 슬래브의 하중을 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아? 바닥에 하중을 가합니다. 바닥판에 딛고 사시지. 나는 박쥐라서 천장에 매달리고 사는 분 없죠. 그러면 이 하중이 슬래브의 바닥의 하중이 바로 어디로? 보로 전달되는 거예요. 보로 전달, 하중인데 보로 전달돼서 이렇게 보에서 기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중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 반면에 자, 내력벽식 구조. 자, 그럼 여기 내력벽식 구조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고, 이걸 막 용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내력벽이 더 강화되면 전단벽이 되거든요. 전단벽 또는 내력벽식 구조. 식은 빼도 돼. 내력벽 구조. 이렇게 해서 식은 넣어도 되고 빼도 관계없어요. 이거는 식은. 그러면 전단벽 구조 또는 전단벽식 구조. 그리고 이제 쓰기 싫은 분들이 그러니까 벽식 구조, 벽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내력벽하고 전단벽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보통 연지가중, 뭐 고정하인 하라중 같은 연지가중의 외력이 그냥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 내력벽이에요. 저항하도 적용. 그러면 전단벽입니다. 그럼 당연히 연지가중도 부담해서 수평하중, 지진과 같은 수평하중에도 저항되도록 견디도록 설계한 벽이 전단벽이에요. 전단벽. 그러면 전단벽은 쉽게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로 거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알아도 철근 내력벽하고 벽체하고 바닥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력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에는 무엇이 없다?
기둥이 없는 거, 기둥과 보가 없는 거예요. 기둥과 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 아파트가 이 전단벽 내륙벽식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는 고층 아파트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라멘 구조로 만들어진 아파트도 있어요. 근데 분양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층 공동주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내륙벽 또는 전단벽. 그 교수님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내는 게 내륙벽으로 내는 분도 있고 전단벽으로 출제하는 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직하중하고 행역, 수평하중이죠. 행역, 수평하중, 수평역을 전단벽 벽체가 분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륙벽식 구조입니다. 그럼 이 내륙벽식 구조는 하중이 바닥판 하중이죠. 이 슬래브라서 바닥이죠. 슬래브 바닥 하중이 바로 어디로? 벽으로 벽체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둥이나 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륙벽식 구조. 그럼 이 내륙벽식 구조, 전단벽식 구조는 자, 벽의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안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거 하고 갔습니다. 등에 뼈가 있는 등뼈를 몇 개 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량판 구조. 없을 무자, 보량자인데, 보가 없는 판구조다, 이거네. 보가 없다는 거야. 보가 없는 거야, 무량판 구조. 그래서 이제, 철공을 바닥판에서 바로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가 무량판 구조예요. 보 없이. 바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무량판 구조가 붕괴된 게 옛날에 유명했죠. 삼풍백화점이 바로 이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에서 있죠. 지하 주차장을 이 무량판 구조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난 데 있죠. 뭐 순살자이 막 이런 것이 그겁니다. 몇 년 전, 오래전에 그 사고 난 거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랫 슬래브 구조가 있고 플랫 슬래브 구조가 있고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보강이 되냐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 슬래브 구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랫 슬래브 구조는 자, 이 바닥판 슬래브가 이렇게 있어요. 슬래브가 있을 때, 자, 밑에서 기둥이 이렇게 되는데, 기둥이 이렇게 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강이 안 되면 이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보강이 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지판이 있네. 지판, 도로 판넬, 지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판이 이렇게 있고, 지지하는 판이 있고, 이 주도 부분을 경사주도로 된 거면 이런 식으로 경사주, 이 지판이 있고, 이 경사주도가 이렇게 경사주 흔치 형태로 해서 이 경사주도로 해가지고, 이 보강이 기둥 주자 기둥 주자 머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강이 이루어진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뚫림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이 되는 것은 이것은 펀칭 아니면 뚫림이라고 적겠죠. 뚫림. 그래서 펀칭 전단에 대한 뚫림 전단, 뻥 뚫린다 이거야. 전단에 대한 보강으로 자, 이것이 지판하고 주도가 보강된 것이 플랫 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러면 삼풍백화점의 경우는 플랫 슬래브 구조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는 보강이 안 됐습니다. 지판과 주도가 보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레이트 슬래브는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여기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뚫림 전단이 펀칭 전단에 대한 보강이 안 이루어진 것이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명심하세요. 무량판 구조 하중이 어떻게? 이렇게 되면 하중 슬래브의 바닥판의 하중이 자, 이 슬래브 바닥판의 하중이 어디로 간다? 바로
기둥으로 바로 여기는 보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량방 구조, 플랫 슬래브 구조나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 그러면 대부분 얘가 많이 나오는데 플랫 슬래브 구조가 자주 언급이 되고, 그럼 얘는 보가 나오면 안 돼. 보가 없이 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플레이트 슬래브 구조는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체식 구조. 자, 입체식 구조. 그럼 입체식 구조라는 것은 입체가 3차원 아닙니까? 그럼 입체적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입체적 3차원적. 3차원이 입체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입체식 구조입니다. 그럼 특수 구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현수 구조가 먼저 언급했죠. 현수 구조. 케이블로 매단 것이잖아요. 케이블로. 이게 이제 주 케이블이고, 이 케이블이죠. 이것들이 케이블이죠. 케이블로 매달아서, 이것을, 케이블을 매단 구조가 바로, 현수 구조가 되죠. 우리나라의, 영종도 대교라든지, 그리고 강한대교, 그리고 저게 어디, 옛날 뭐, 충무대교인가? 그 어디죠? 그런데, 자, 이것이 되겠죠. 그럼 케이블로 매달아서, 그럼 이 케이블에는 작용되는 인장하중, 인장력, 인장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되겠죠. 그러면 케이블 내부, 이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지배되죠. 케이블 내부에는 인장응력이 작용이 되는 거죠. 응력이. 그래서 이것을 뜻하고 있죠. 그럼 보통 이 현수교를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이럴 경우 많이 하죠. 여기 교각과 교각을 아주 멀리서 큰 배를 다니게 할 때는 보통 이걸 쓰는 거죠. 현수 구조 형태, 현수교 형태로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케이블로 매단 구조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셀 구조. 셀 구조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저거죠. 원래 셀이라는 것은 고등이나 조개 껍질 그 곡면을 이야기하죠. 셀 구조. 그래서 이제 조개라는 이제 고등 같은 거. 그래서 이 얇은 막 구조의 장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을 이 곡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이것이 셀 구조. 이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죠.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력을 이런 뭐 달걀 껍질 이런 것이 셀이잖아요. 그러면 이 외력의 이 곡면 내응력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면, 그래서 여러분들 달걀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얇은 껍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달걀에 같은 하중을 등분포에 그대로 가해가지고 해서는 안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거 하잖아요. 매트리스 선전할 때, 광고할 때 보면 계란 밑에 놓고 매트리스 얹어놓고 균등하게 가니까 진짜 거기 올라서 막 굴려도 안 깨지죠. 균등하게 하면. 그래서 그 매트리스의 장점을 막 표현을 하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곡면 내응력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구조의 얇은 거를, 그래서 얇은 판두께로서 대스팬, 스팬이라는 것은 스판은 경관이죠. 큰 경관. 스팬, 영어로 스팬이죠. 스팬.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통 경관이죠. 그래서 기둥과 또는 교각의 중심간 거리를 우리가 스팬 또는 경관이라고 취하는데, 경관, 스팬은 기둥과 뭐 옛날은 간사이도 썼는데 요새는 간사이를 잘 안 써요. 옛날 교수님은 간사이를 썼는데 스팬, 경관은 기둥과 기둥 또는 교각과 벽과 벽 중심간의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 해놨죠. 입체 트러스 구조. 보통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이겁니다. 자, 2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그냥 트러스 구조고, 그러면 3차원적으로 삼각형으로 짜맞추면 이것은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그림과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어떻습니까? 삼각형인데 3차원으로 짜 맞췄잖아요. 이것을 입체 트러스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 그럼 입체 트러스 구조는 이게 사진 보다시피 뭐 이런데 지붕에 보면 이렇게 막 삼각형으로 짜 맞춰놨죠. 지붕털 이런데 이런 삼각형으로 짜 맞춰놓은 겁니다. 그럼 입체 트러스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입체적으로 선형 부재, 가늘고 긴 부재를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조립해서 각 부재가 축방향력을 받게 하는 축방향력만 받게 한 겁니다. 그러면 축방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축방향을 잡는 힘이죠. 그러면 인장력하고 뭐다? 전단력,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축방향력이에요. 축방향력은 잡아당기는 하중도 있죠. 인장력 부분하고 압축력, 이 두 가지 개념이 바로 축방향력이에요. 그러면 전단력에는 힘 모멘트는 안 됩니다. 전단력은 여기 작용되면 안 돼. 전단력은 이걸 전단 응력에는 전단력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장력은 압축력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도 트러스 구조니까 접합은 그러면 트러스 구조하고의 차이점은 이거라 해서 트러스 구조하고 입체 트러스 구조는 2차원이야 3차원이야 이겁니다. 입체 트러스 구조는. 그리고 그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체 트러스 구조하고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 공통점은 접합은 핀 접합을 한다는 거예요. 핀으로 접합했네. 자, 강접합이 아닌 핀 접합이에요. 핀 접합 형태로 하고 핀 접합이고 그리고 삼각형으로 구조가 삼각형으로 짜 맞추면 삼각형으로 짜 맞춰지고 그리고 부재가 뭐다? 축방향력만 받는 거예요. 축방향력. 이게 공통점이에요. 축방이 이 세 가지만 공통으로 받습니다. 단지 2차원적으로 짜, 뭐 지붕틀같이 그냥 간단히 이런 지붕틀 이렇게 짜 있어요. 그럼 아까 그때 이렇게 지붕틀을 짰다. 이런 식으로 지붕틀을 짰다는 거면 그러면 이거는 일반 트러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짰다는 거면 그럼 이거는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짜 맞추면 그냥 트러스 구조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짰다.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거는 일반 트러스 구조고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짜 맞추면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축방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축방향력은 자 부재의 축방향은 그냥 원래 축방향은 길이 방향을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공식적 용어는 이거든요. 통나무다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도면의 중심이 여기 도심이 있고 여기 이제 센데 도면의 중심 도심이 있겠죠. 중심이 그리고 밑에도 도심이 있을 겁니까? 이 도심하고 도심을 연결하는 선이 이게 축입니다. 이게 축이고 이 방향이 축 방향인데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길이 방향이 축 방향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자, 근데 힘이 바로 그 압축력하고 인장력이 바로 축 방향력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판 구조. 자, 절판 구조는 판을 접은 거죠. 판을 주름식해서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 구조가 절판 구조입니다. 그럼 절판 구조는 이해가 안 되시면 종이로 부채를 접었죠. 종이 부채가 되면 그러면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약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종이 한 장이 되면 이렇게 처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딱 한 예를 들어서 하면 딱 한 번만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을 주름지게 한 번만 딱 접어도 이렇게 안 흘러내리죠.
그래서 힘에 대한, 휘어지는 힘에 대한 저항 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절판 구조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절판 구조. 그래서 이 절판 구조는 이런 지붕에 많이 쓰게 되죠. 지붕에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자, 공기막 구조. 자, 이 공기막 구조는 이제 외기압보다 조금 높게 기압을 해서 막내해 줌으로써 막을 세워서 외부 하중에 견디도록 하는 거죠. 힘들다. 그러면 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때 이제 이 풍선에 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에 공기가 있겠죠. 맞죠? 공기가 있어. 그럼 이 막이 인장력을 담당하는 거야. 인장. 그리고 이 공기가 뭐다? 압축입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저거죠. 식사를 하시면 백가죽은 인장이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은 뭐다? 압축을 받겠죠. 그래서 인장 압축을 받는 것이 공기막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외에도 특수 구조는 많은데 대표적인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 재료의 한분류. 여기서는 어떤 재료를 사용했냐,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재료. 이제 재료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구성 양식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마다 일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체식 구조 맞죠? 일체식 구조면서 물을 사용하는 뭐다? 습식 구조였죠. 근데 재료상 아파트마다 이 주재료가 이거죠. 철근 콘크리트 재료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용지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합성한 거죠. 철근이라는 재료하고 콘크리트 두 가지를 합성해서 만드는 구조를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은 어디에 강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철근은 인장력에 강해요. 그래서 인장력 분담은 철근을 잡아 당기는 사람 어디죠? 옛날 우리나라에 유리겔 나왔었죠. 초능력자가 숟가락 기는 게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철근 잡아 당기는 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근처에 있었으면 젓가락을 잡아 당겨서 떼어보십시오. 근데 굽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장력. 그래서 이제 보통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약해.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점 봐야죠.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을 분담하고 철근 잡아당기는 데 강하거든. 얘가 인장 분담한다는 인장력. 그리고 콘크리트 압축력에 대항하도록 설계한 압축.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력을 받고 철근 인장력을 받도록 하는 것은. 그리고 철근은 녹슬어요. 녹슬기 쉽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녹이 안 슬어. 그러면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하면 철근이 녹슬는 걸 방지합니다. 왜냐? 콘크리트는 물하고 화학 반응이 수화 반응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화 반응에서 강알칼리성을 띠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에요.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철근의 녹슬는 걸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콘크리트가 철근을 피복해 줌으로써 어때요? 철근 녹슬지 않게 해주면서 그리고 철근이 휘어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해 준 겁니다. 반면에 그래서 서로의 그걸 보여준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철근은 인장력, 콘크리트보다 압축력. 이걸 꼭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물을 사용하는 뭐다? 습식 구조예요. 그리고 구성 양식에서는 일체식 구조에 해당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리고 고정 하중이 크죠? 자중이 무거워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앞에서 이미 다 했지만 간략해놨죠?
압축력, 누르는 힘이고, 그리고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고, 그리고 전단력, 절단하려고, 자르려고 하는 힘이죠. 그래서 자르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 개념이 돼요. 모멘트는 해놨죠. 야구 스윙이나 걸레드 짤, 비틀건 회전에 의해서 힘을 모멘트라게, 힘하고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죠. 그래서 모멘트는 야구에서 할 때 야구 방망이 길어져 힘이 세지죠. 홈런왕들이 요만한 야구 방망이 홈런 칠 수 없죠. 방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휘둘러죠. 그러면 힘은 휘어지는 모멘트고, 일반 모멘트 힘하고 거리를 곱한 것이 힘에다 거리 곱한 거잖아. 이 거리를 곱한 거죠. 힘에다가, 파워에다 힘에다가 거리 L을 곱한 거죠. P 곱하 L이 한 거죠. 힘에다 거리를 곱한 게 모멘트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수평부적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하중이 작용됐을 때 이 길이가 이게죠. 그러면 휘어지죠. 휘어지는 모멘트가 힘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라멘 구조 있죠. 뼈대에 대해서 뭐 간략히 살펴보면, 이 라멘 구조, 기둥, 수직 부진 기둥이 있고, 기둥 밑에 기초 있고, 맞죠? 그러면 기초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둥을 연결하죠. 기둥과 기둥의 연결이 뭐 수평부재, 이게 보죠. 이게 보가 되는 수평부재가 기둥 연결 수평부재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둥이 있으면 연결한 보고, 근데 이제 작은 보는 여기 대놨죠. 작게 해놨는데, 그냥 나중에 이게 큰 보잖아. 근데 큰 보하고 이게 보가 하나 되죠. 이것도 작은 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둥이 있으면 연결하면 이게 큰 보예요. 근데 기둥이 없죠. 여기 보잖아. 이 기둥이 본데 나가면 이 작은 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 바닥방 슬래버죠. 그리고 이제 벽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이제 주각부, 기둥하고 기초 응력 전달하는 이 부분이 주각이, 여기에 주각부잖아. 그러면 주각에서 이 기초보 있죠? 연결해 주는 보가 기초보 또는 땅 속에 있다 해서 지중보라고 칭하는 개념. 이것이 이렇게 된 구조가 라멘 구조예요. 그럼 라멘 구조는 이 보가 있는 것이 라멘 구조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라멘 구조. 자, 철골 구조. 철이 강제가 뼈대가 되는, 뼈골자죠. 뼈대가 되는 구조가 철골 구조죠.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는 형강은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병 강제를 형강이라 하죠.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병 강제를 줄여서 형강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단면 형상 H처럼 생겼다, 뭐 H형강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리고 영어 알파벳 I자처럼 생겼다 해서 I형강. 그리고 단면이 디귿자처럼 해서 디귿형강 많겠죠. F형강 이런 것들 다 뭐라 한다? 형강.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아병 강제를 줄여서 형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뭐 강판 뭐 등등 많겠죠. 이런 것을 뭐 리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나 용접 등으로 접해서 조립하는 구조를 철골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철골 구조는 무슨 구조에 해당되나? 가구처럼 짜 맞췄죠. 철골 구조는 가구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철골 구조는 물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물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면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철골 구조가 이제 등장되는 것은 이 고층 건물 때문에 가볍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런 대규모 스팬이죠. 장스팬. 스팬이라는 것은 이해죠.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스팬을, 큰 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보다 스판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스판 이런 데 적합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철골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철골 구조는 풀에 약해요. 오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하 구조가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내하 구조로 설계했을 때 내하
피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부재가 세장 가늘세자 긴장된 가늘고 길다는 거예요. 길기 때문에 자굴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늘고 기니까 하중이 작용이 돼버리면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자굴은 모르시면 여러분들 주름살이 자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하하 웃으면 어떻게? 눈 주변이 압축 생기니까 주름살 생기죠. 그래서 웃을 때 옆에 이렇게 하하하 웃는 여성분 있죠. 그리고 이겁니다. 눈을 크게 여길 치기 때문에 이마에 굴절 생기죠. 그게 자굴이에요. 이마에 주름살 자굴. 이마에 주름살 많고 노무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용어 정리에서 여기 보시면 해놨죠. 간사이. 옛날 교수님은 간사이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간이라고 있습니다. 아니면 스펙. 기둥 중심간의 거리. 건물에서는 기둥 중심간의 거리고, 그리고 교량에서는 교각과 교각의 중심간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새 벽식구조 아파트 있죠. 벽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벽 중심간 거리가 경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굴에 대해서 해놨죠. 이제 압축하면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는 게 바로 이 자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다뤄놨습니다.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얘는 1회 때 시험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뼈대입니다. 기둥보와 같은 축뼈된 철골로 H형광이나 I형광 같은 형광으로 하고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축뼈대는 철골로 하겠다. 기둥보 같은 축뼈대는 철골로 조립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 주변에다 철근 배관하고 그 부지에 콘크리트를 합성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그러면 철골구조의 단점이 불에 약하잖아. 자굴이 발생하죠. 그런 게 주변에다가 철근 배관 콘크리트 쳐서 이제 자굴을 방지하고 불에 강하게 만든 것이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철골 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준 구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구조에 해당되나? 일체식 구조입니다. 철골 콘크리트 들어가면 꼭 기억하면 얘는 무엇이다? 일체식이에요. 일체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백화점 이런 데 많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지어질 때 이렇게 지어진 경우 있어요.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그리고 요새 이제 도심에 이제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 지어진 빌딩들 이제 재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다시 지을 때 이걸 많이 짓습니다. 높이 지으려고. 그러면 일체식 구조에서 물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건식 이거는 철은 철골만 보면 건식이 되겠지만 얘는 뭐가 콘크리트 들어가죠. 그래서 건식 구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다? 습식입니다. 이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철골 구조는 건식이지만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치는 게 뭐다?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시공 오래 걸립니다. 왜? 철근 콘크리트 양생 기간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커튼을 구조. 커튼을 구조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주상복합 건물이 지을 수 히트해가지고 커튼을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어려서부터 강의를 해줬는데 지문 한 줄 났습니다. 자, 이 커튼을 구조는 말 그대로 커튼과 같은 벽이 되겁니다. 커튼과 같은 벽. 자, 커튼은 과거에는 비내력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보통 원래 하중을 받지 않는 벽체, 바로 비내력벽을 의미했거든. 과거에는 이 개념이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부재를 어떻게 공장에서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외벽이네. 외벽이에요.
외벽인데, 그러면 외벽인데 이것이 하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내력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공장 생산 무대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외벽인데, 이 비내력 외벽이에요. 내력이 비내력 외벽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쉽게 최근에 빌딩들 외부에, 자, 외부를 뼈들장 외부에 유리나 이런 걸로 조립하잖아요. 이것이 커튼입니다. 63 빌딩이라든지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한 번씩 가보셨죠? 우리 최고 높은 건물에 가보시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 커튼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하실 것이 외벽인데 비내력, B자 빠지면 내력 외벽이라 가면 안 됩니다. 비내력 외벽이에요. 그래서 여기 꼭 들어가야 돼요. B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내력 외벽이야지 그냥 내력 외벽하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있느냐 없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있어야 된다. 비내력 외벽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벽을 갖다가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줄이는 겁니다. 사하중이 하라중이다. 되도록도 고정하중이죠. 고정하중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고정하중. 그러면 부착을 했잖아. 그러니까 외벽을 조립해서 부착을 시켰죠. 그럼 그냥 외벽을 갖다가 무엇입니까? 콘크리트나 벽돌로 쌓으면 건물의 하중이 증대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재를 외벽을 조립하는 벽에서, 그래서 고정하중, 사중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감소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내력에 속한다는 꼭 기억하죠. 그러면 비내력이니까 상부의 수직하중, 고정하중이나 하라중이나 분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담을 하면 자, 제1롯데월드 550m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 다 받아서 밑에 유리는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부 하중을 분담한다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계화 시공하죠. 조립하다 보니까 가설공사가 간략화되죠. 가설공사라는 것은 이겁니다. 본공사를 위해서 설치했다가 본공사가 완료되면 해체되는 공사가 가설공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설공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파마를 하는데 파마를 하기 위해서 뭐가 되면 이런 거 필요하죠. 번거지도 쓰고 이런 게 파마한다고 계속 달고 다닙니까? 이게 가설공사죠. 그러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깥에다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파이프 막 조립하고 망도 설치하고 그런 것이 가설공사예요. 그럼 위에서 낙하물 떨어지는 방지망도 설치해야 되고, 비계도죠. 파이프 조립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비계 공사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설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이거죠. 이제 장점은 작업이 간소화가 된다는 거죠. 커튼을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락하죠.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 공기 단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어 나오니까 품질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동기공사, 겨울철 공사를 동기공사라고 합니다. 가능하죠. 왜? 건식구조니까 조립을 할 때. 그게 건식구조니까 동기공사 가능하죠. 그리고 요구 성능적인 측면은 이제 층간 변이된 추종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래 위층, 아래 층간 변이된 추종성이 있어야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외벽이니까 단열성 필요하잖아. 맞죠? 그리고 외벽에 비나 눈이 내리기 때문에 들어오면 수밀성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에 음을 차니까 차음성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부에 이제 소음이 들어온 게 해서 이제 기밀성이 필요하죠. 기밀성이 없으면 소리가 잘 통하죠. 그리고 내풍, 바람에 견디는 내풍합성이 필요하겠죠. 층간 변이에 대해서죠. 인접층 사이의 상대적 수평 변이를 우리가 층간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링제 해놨죠. 실링제. 그러면 이 실링제는 여러분들
뭐 실리콘 생각하면 돼. 실리콘. 그래서 외벽을 조립했잖아요. 여러분들 외벽을 조립해서, 맞아? 외벽을 조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나 그런 거, 커튼을 조립해서 그러면 줄눈질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실링제입니다. 여러분들 창문에서는 실리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프리페버 공법이나 조립 공법이죠. 커튼 공법 대비 줄눈 재료가 실링제입니다. 실링제. 그러면 자, 이 실링제는 당연히 요구 성능상 자, 부재 밀착해서 접착성을 확보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유리사에 실링 해놨는데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접착성하고 잘 안 떨어지죠. 접착 좋습니다. 그리고 시공용해야 돼. 공사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리콘님들 쭉 싸면 되죠. 편하잖아. 그리고 내구성 오랫동안 견뎌야 되죠. 이거 공사해놨는데 2년 있다 다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구성, 그리고 외부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추위도 내리고 기후에 견디는 내구성 커야 되죠. 그리고 내약품성, 약간 산성비가 내리는데 이거 녹아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커야 됩니다. 그리고 접합부 모멘트에 따른 추종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외부에 의해서 흔들려서 그럼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다 때문에 움직이겠죠. 약간 떨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추종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자, 시공 과정. 그러면 시공 과정에 의한 분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시공 과정. 자, 이 시공 과정에서 이제 나눴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을 사용하느냐, 물을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습식하고 건식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럼 물을 사용하는 공기를 가지면 습식 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기를 가지려면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하면 뭐다? 물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은 습식 구조입니다. 그러면 벽돌 구조와 같은 조적식 구조는 물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일체식의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물 사용해야 돼요. 그런 것은 바로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식 구조는 쉽게 얘기합니다. 나무나 철에는 물 뿌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건식 구조입니다. 그럼 가구식 구조들은 뭐가 된다?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적식 구조나 일체식 구조들은 뭐다? 습식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측면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구조하고 조립 구조 다루겠죠? 자, 그러면 현장 구조, 조립 구조는 이겁니다. 부재 생산을 어디에서 하나요? 그러면 현장에서 제작 가공을 다 하면 뭐 하셔야 된다? 현장에서 제작 가공하면 이게 현장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는 현장 구조죠. 현장에서 뼈대 다 세우죠. 이런 것이 현장 구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현장 구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현장 구조이면서 물을 사용하는 습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립 구조는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제작한 것을 현장 운반해서 현장에서 짜 맞춘 조립하는 구조, 이것이 조립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 조립 구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건식 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접합부를 습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그러면 보통 이 조립 구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이제 시험을 나오고, 우리 시험에는 현재는 개별 문제는 안 나고 종합 문제 지문 형태로 살짝 언급을 한 줄 정도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 구조는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 조립하기 때문에 무엇이다? 공사 기간을 뭐 합시다?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빵빵빵 찍어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리고 얘는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받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숙련공으로도 이제 조립하더니 공사가 가능하죠. 많은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이 조립식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이론하고 실제적으로 달라서 아파트를 조립식 구조로 안 합니다. 현장 구조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음 때문에.
에이, 당연히 실험해 봤겠죠. 아파트에, 5층짜리 아파트를 조립수로 해가지고, 어디 있거든요. 입시에 보니까, 우와, 민원이 엄청 생기는 거. 그 다음부터 절대 조립식 구조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조립식 구조의 이제 단점적인 측면이 이겁니다. 바로, 일체화가 안 된다는 거죠. 일체화가 되는 건 일체식 구조가 일체되는 건 일체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조립하다 보니까 접합부가 일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획일적인 건물에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파트 사무 된다 하는데 아파트는 땡이 층간소음 때문에. 자, 그리고 동일 치수의 부재 생산을 용이하고 모듈화는 이제 치수한 거죠. 치수 생산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프리캐스트 부재에 대해서는 하죠. 프리캐스트 부재라는 것은 공장의 현장에서 미리 제작된 부재를 우리가 프리캐스트 부재, 미리 제작된 부재를 프리캐스트 부재라고 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이제 보통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프리캐스트 부재입니다. 그걸 갖다 구조로 만들면 프리캐스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내진 구조. 자, 내진 구조는 이제 지진에 이제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구조가 내진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진은 크게 나누면 내진, 재진, 면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내진이라는 것은 구조물의 진이 견디도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튼튼하게 칠근 콘크리트와 같이 아주 이 접합부로 강성이 뛰어나게 설계하는 것이 일반 내진 구조고, 그리고 재진은 자,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나 바람에 의해서 건조 사용할 때 진동배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이 별도의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동조 질량 감색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걸 갖다가 별도의 장치 또는 이걸 쓰기 싫어서 재진 장치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재진 장치. 그러면 초고층 건물 이런 데는 이 재진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위층에 이 재진 장치가 엄청나게 무게로 몇백 톤 됩니다. 건물에 따라 틀립니다. 잡아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층 건물 되니까 지진이 나니까 위에 엄청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들어.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못 삽니다.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재진장 무게추의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를 달아가지고 이 추가 흔들면서 무게를 제어해 주면 위에가 덜 흔들리네. 그걸 알아가지고 무게추의 그 원리를 활용해서 이 재진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면 반대로 이동하면서 그걸 잡아주는 형체가 바로 동조 질량 감색이 재진 장치 설치해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초고층 건물들은 이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위층에 무엇이 없다? 층이 없는 경우에 펜트하우스 위층에 이게 있습니다. 재진 장치를 설치해서 고층 건물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재진이 이제 좋은 점이 구조 형식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기존 건물의 구조가 뭐든 어디에나 다 쓸 수 있다는 게 자화하지 않고, 특히 집안 개수의 제약을 받지 않을 거면 집안 관계없다는 겁니다. 집안이 무슨 집안이든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하죠. 그리고 이런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나 이런 개척기 이것을 설치하는 건 비용이 엄청 증가합니다. 그래서 소형도 뭐 일반화될 수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개념의 내진 설계 개념이 직접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면진 개념은 자, 면진은 이제 자 이겁니다. 구조물과 집안의 진동을 분리하겠다. 그러면 여기 지진력이 어디입니까? 건물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건물이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걸 면진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밑에하고 위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진동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면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집안하고
위의 상부를 분리하겠다. 이 개념이 바로 면진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면진 기술은 해놨죠?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상부 구조 보강이 어려운 건물에 이 면진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 면진 기술을 어디에도 정했는가? 문화재에다가도 정했어요. 문화재를 보강한 문화재가 아니지 기존 있는 그대로 존치해진 문화재인데 문화재를 보강을 해가 튼튼하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지진 난다고. 그러면 밑에다가 진동을 제해야 되겠잖아. 그 개념이 바로 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면진은 아직 시험에 전혀 언급 없습니다. 재진까지만 시험에 한 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내진 설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초창기 10회 때 한번 언급을 했었죠. 내진 설계 여기 측면에서 요거 가지고. 그래서 기초 형태나 지중에 가능한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되고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걸 선택이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액상화 현상, 액상화 또는 유동화라고 하는데 집안이 이제 급소 과정 지진이나 이런 진동에 의해서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마치 액체처럼 움직이는 게 그동안의 현상을 액상화 현상이라고 해요. 그럼 액상화 현상이 발생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본 한신대진 고베라고 하죠. 고베 대진 때 액상화 현상 때문에 건축물이 초토화됐습니다. 우려되는 집안에 건축할 경우 특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는 집안은 특히 매립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매립지는 액상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려가를 작은 무게가 적을수록 지진력이 적. 아까 질량하고 뭐가 있죠? 중량은 커지면 밑면 전단이 커져 그 지진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게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면 역시 비정형 평면보다 정형 평면으로 해야 돼요. 비정형은 여러분들 쉽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도 잘 안 넘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럼 비정형이 잘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정형 평면에서 비틀림 효과를 억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둥 파괴보다 보파괴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둥 파괴는 기둥이 파괴 건물 자체가 넘어가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섰게 되면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면 자 지진이 생기면 여기가 1층이 제일 먼저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 부실 시공을 하면 건물 전체가 어떻게 오르륵 내려앉습니다. 부실 시공하면 특징이 이겁니다. 잘 설계해서 지진이 큰 게 온다. 그러면 1층이 딱 붕괴되는 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넘어가는 게 기본인데 부실 시공이다. 건물이 오르륵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거는 부실 시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때문에 이 기둥이 파괴된 건물 자체가 넘어갑니다. 근데 보파괴는 부분 파괴잖아요. 그러면 보파괴가 먼저 유도되러 가면 서서히 파괴돼요. 사람이 이겁니다. 어느 날 돌아가셨어. 멀쩡해도 그거는 기둥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보파괴는 아이고 나 죽네 이러면서 안 죽는 분이 있죠. 그게 보파괴입니다. 그래서 전단 파괴 위험은 탁 파괴 그럼 기둥이 파괴된 거의 전단 파괴입니다. 그리고 힘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설계 원리입니다. 보가 먼저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부딪혔을 때 범퍼가 파괴돼야 되죠? 범퍼가 파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럼 범퍼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사람은 안 다치는 그 개념이 되겠죠? 그 개념이다. 그리고 건물의 고유 진동주의가 증가할수록 그러면 이 주기하고 지진하중은 반비례라 했죠. 그래서 지진하중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진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지문에 몇 줄 언급이 됐어요.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파트되고 여기는 좀 잘 해야 된다. 여기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 언급됐던 것이 이중골조하고 내력벽 방식 또는 전단벽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됐으면 여기 파트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두 가지 언급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골조 방식,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중골조입니다. 이중골조. 요거 먼저 할게요. 이중골조는 우리가 기억하실 이 이중골조를 가장 잘 보십시오. 얘가 넘버 이중골조는 지진력의 25% 이상을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 모멘트 골조는 여기 있죠. 모멘트 골조는 수직 하중과 행력을 보아 기둥으로 구성해 라멘 골조가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단실에 철근 콘크리트 전담벽이 없어. 그러면 옛날에 보통 한 4층에서 한 10층 사이에 빌딩을 지었는데 그 빌딩에 계단에 올라갈 때 옆에 계단에 벽에 막 균일감 건물이 바로 이겁니다. 계단이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균일이 안 가는데 벽돌로 쌓기 때문에 균일이 막 가 있습니다. 그게 모멘트 골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내진벽이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모멘트. 그럼 연성 모멘트는 이 연성을 증가시켜, 접합부 연성을 증가시켜 준 것이 연성 모멘트 골조예요. 그러면 일반 모멘트 골조보다 연성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지진이 좀 잘 견딘다는 거예요. 이 연성 모멘트 골조가 분담하고, 그럼 25% 이상을 얘가 담당하고 나머지를 전담벽이나 가세 골조가 두 개의 구조가 연성 모멘트 일부 가져가고 대부분을 전담벽이나 가세 골조가 분담을 하는 이게 이중 골조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반면에 이 내력벽 방식, 내력벽이라 해도 되고 내력벽 방식 해도 되고 구조해도 되고, 이 방식 구조 쓰는 분도 있고 골조 쓰는 분도 있고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 내력벽 구조 또는 이 내력벽이라 쓰는 분도 있고 전담벽이라 쓴다 그죠? 전담벽. 자, 그럼 이것은 수직과 행력을 다 전담벽체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력벽 방식, 전담벽 방식은 무엇이다? 다 이 벽체가 분담을 하는 거예요. 전담벽이 분담을 하는 거고, 전담벽은 행력까지 수평 하중까지 저항할 수 있는 벽체를 전담벽이 제일 강하다겠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연성 모멘트는 여기 이나왔잖아요. 모멘트. 그래서 이제 이 접합부 연성을 증가시킨 모멘트 골조가 연성 모멘트 골조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 골조 구조 방식은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 기둥보, 바닥방 입체 골조가 분담을 한다는 거, 기둥보 보세요. 그런데 지진 하중은 전담벽이나 가세 골조가 다 분담을 100%. 그 지진 하중을 얘는 어디입니까? 이 이중 골조는 지진력에 나누었죠. 연성 모멘트 골조, 이 전담벽 가세가 다 분담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건물 골조 방식은 전담벽이나 가세 골조가 지진은 얘가 다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분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지진력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골조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담벽 골조 상호 시스템 또는 저렇게 해도 되겠죠. 전담벽 골조 상호자, 그래서 이제 상호 작용 시스템은 전담벽 골조 구조 방식 이렇게 쓰는 분들이 길어서 전담벽 골조 구조 또는 전담벽 골조 시스템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벽과 골조의 상호작용을 해야 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상호작용에서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저항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담벽. 전담벽과 골조 두 개가 동시에 나오마다 상호작용이 들어가요. 상호작용. 상호에서 여기 지문 한 줄 나왔었습니다. 강성에 비례해서 지진력에 저항하는 구조가 바로 전담벽 골조 구조 또는 시스템 방식 이렇게 해도 돼. 상호작용 시스템 해도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내진 구조 계획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서 6번하고 내진 구조 설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미래에 지금 강의하는 이 순간에는 아직은 언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시험 어렵게 나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 내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짧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2번을 좀 보시면 된다. 자, 지진 하중에 대해서 건물의 비틀림이 최소화되도록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비틀. 그래서 긴 장방형 평면의 경우는 평면의 양쪽에다가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하면 이겁니다. 긴 장방형. 원래 장방형은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긴 장방형. 이렇게 긴 장방형이 있을 땐 이럴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에다가 내진 시스템을 지진 저항 시스템이죠. 이걸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 그래서 삼풍백화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 백화점 해야지 공간을 넓게 쓰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계단은 서 있었어요. 붕괴가 안 됐었습니다. 중앙만 내려앉은 겁니다. 플래스를 구조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래서 계단이 제일 튼튼합니다. 백화점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일반 건물은 이렇게 하는가? 이 긴 장방형이 아니다. 직사각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에 두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 중앙에 두는 거 보통은 이렇게 주고요. 긴 장방일 때 양쪽에 두라 이겁니다. 자, 그 점, 요거는 2번은 혹시나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4번에 보시면 한 층의 유효 질량이 인접층 유효 질량보다 과도하게 크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층하고 여기 층하고 완전 다르게 설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 수직부재, 기둥벽체죠. 연속돼야 돼. 중간에 없으면 안 되죠. 연속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슬래브의 과도한 큰 계곡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큰 계곡.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죠. 아래층, 2층을 같이 써가지고 여기 층하고 여기 층을 이렇게 써서 여기 뚫어가지고 위에서 내려다 보도록 하는 거죠. 옛날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이런 데 있었는데 그래서 큰 계곡은 피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내진 구조 계획에서 정축 영향도 반영을 해주라 이겁니다. 근데 정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델링을 좀 고려하십시오. 과연 해야 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도록 정축하도록 계획해서 건축물을 짓진 않았을까 합니까? 그리고 7번에 내진 구조 설계가 나옵니다. 내진 구조 설계에서 보시면 각 부지의 연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성 파괴보다 지금 억제되도록 설계해야 돼. 치성 파괴, 치성이라는 것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 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엿 아시죠? 탁으로 잘 부르죠. 그럼 치성입니다. 여러분들 분필 같은 거 어떻게 탁 잘 부르죠? 그것은 치성입니다. 치성. 그래서 치성 파괴가 억제되도록 설계. 치성 파괴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연성 파괴되도록 설계하라 이겁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치성 파괴를 피할 수 없는 부재는 초과 강도 개수를 고려해서 특별 지진 하중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설계해 주자 이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런 경우 필로티 구조. 필로티 구조는 기둥을 세워놨다니까 위험해져요. 치성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안전 특별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붕괴를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기둥 연결부에서는 강기둥 약보를 해야 돼요. 왜? 보가 에너지를 흡수해 되도록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강기둥 약보로 설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뭐 여기 잘라서 쓰니까 이게 다 안 씁니다. 여기까지는 딱 쓰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두도록 해두죠.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시간이 나와 하시고 시간이 안 나온 분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로 해놨는데 그 기준을 다 설정해 놓은 거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는 뭐 여기서 자 마무리하고 다음 차시에 뭐 기초 구조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